트리도 총리 진짜 활짝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긴 했습니다만 본인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25% 관세 때리겠다는 엄포에 트럼프의 자택으로 백악관도 아니고 트럼프의 플로리다 자택으로 캐나다의 총리 트리도 총리가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강화 약속을 했어요. 국경 강화 약속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넘어다니지 못하게 그게 물건이든 관세 부과의 명분이 그거 있잖아요. 마약 니네 나라 통해서 들어오잖아. 이민자 니네 나라 통해서 들어오잖아. 니들이 단디 관리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쓸데없는 마약, 치명적인 마약, 쓸데없는 이민자들 넘쳐나잖아. 니들이 거기서 단디 막았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캐나다하고 미국은 제가 차를 타고 멕시코를 간 적은 없고 차를 타고 캐나다를 간 적은 있어요. 가면은 미국에서 캐나다 넘어갈 때는 뭐 대기 시간이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제가 뭐 몇 시에 어느 검문소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미국 쪽에서 캐나다로 넘어갈 때는 대기 차량 열대 안쪽 그냥 슝슝슝슝 지나갑니다. 그리고 열대도 뭐 열대가 있어도 뭐 한참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캐나다 넘어갈 때는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다시 차 타고 넘어오려고 그러면은 조금 불편함이 대기 차량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정작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는 그게 없어요. 캐나다 출국은 별게 없어요. 미국이 이제 문제가 되죠. 특히나 이제 저나 여러분들 대다수가 동양계거나 하여튼 미국 놈들이 봤을 때 딱 봐도 외국인이면은 일단 눈에 불을 켜고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옆에 가족들까지 같이 있다. 더 위험이시죠. 더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오는데 다행히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좀 좋은 비자를 갖고 있었고 딱 그 비자를 갖고 있으면 일단 검문소에서 별로 터치 안 합니다. 좀 어설픈 비자다 그러면은 고생 좀 하죠. 더한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거를 아예 캐나다 단계에서부터 단디 막아라 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요구이고 그 다음에 트리도는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캐나다 단계에서부터 줄이 벌써 늘어서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차 타고 예전처럼 차 타고 뭐 그냥 휙휙 지나가고 동쪽은 별로 안 그런데 서쪽 그러니까 시애틀 있는 쪽하고 빅토리아 있는 쪽 그쪽 태평양 연안 쪽에서는 그게 아마 제가 듣기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소비세가 달라요. 가 다르게 붙어가지고 미국 사람이었나 캐나다 하여튼 어느 한 이게 달라가지고 그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가지고 장을 봐요. 걔들은 이제 마트 한번 가면 그냥 차 한 대 가득 싣고 오는 경우가 있죠. 이제 국경 넘어가서 아예 장을 봐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흔할 정도로 국경 출입이 쉬웠는데 이제는 이제 그거 못하게 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트리도 총리는 어쨌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요구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알겠고요. 제가 다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근데 관세는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하시죠. 내지는 25% 너무 센데 싸게 해주시죠.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글쎄 그건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말할게 지금은 말 못.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레버리지를 하나 갖게 된 것이고 지금 오죽하면 캐나다 총리가 지금 급거 달려갈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급거 달려와서 진짜 거의 무릎만 안 꿇었다 뿐이지 이게 말하라고 리조트까지 이러고 헐레벌떡 달려간 것 자체에도 진짜 채신머리 다 긴 건데 거기다 대고 선물 하나 줄 법도 하건만 선물이라고 준 건 딸랑이 이거 사진 한 장이에요. 관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이런 방구도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정상들이 해야 할 표준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캐나다는 그래도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 근데 미국하고 대놓고 별로 안 친한 나라들이 니들은 다 죽었어요. 캐나다는 25% 관세였어요. 브릭스 나라들 브릭스 뭐 다들 아시죠? 브라질, 인도 그 다음에 차이나, 중국, 러시아 이 4개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거저거 붙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반서방 또는 비서방 경제권 총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한 35%를 좀 넘는 37점 얼마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경제권을 형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 간의 경제 딴살림을 차리면은 역시 이제 여전히 서방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메인스트림엔 미치지 못하지만 이 경제 규모도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 얼마 전에 이제 신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동통화 얘기도 하고 뭐 달러 배제하고 제3의 통화도 얘기하고 뭐 등등의 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달러에 맞서려고 들면은 관세 100%. 지금까지 미국에 10,000원짜리 물건 팔아서 좋았어? 앞으로 그 물건 20,000원에 팔아. 그래도 팔 자신 있으면 팔아봐. 이런 거죠. 특히나 이게 문제는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참모들하고 의논을 거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게 한국 정치에서
전통적으로 준비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은 본인이 그냥 혼자서 준비를 한 것이고, 실제로 본인이 그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외환위기라는 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는 확언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 선거 내가 이길 거야 라고 자신감을 갖고 선거에 임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은 취임 이후에 뭘 할지 플랜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금융실명제라든가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광석화처럼 빠바바박 할 수가 있었어요. 미리 다 계획이 있었기. 근데 이제 대부분의 당장 내가 지금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집권의 플랜을 만든다? 굉장히 한가하죠. 실제로 다른 대통령들은 그걸 만들질 못했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대선 후보 시절에 그냥 한가하게 학자들하고 토론하는 정도 수준이지, 이게 진짜로 정책에 반영될 만큼 정밀하진 못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트럼프가 지금 상황이 그래요. 사실 이번에 막판에 해리스가 다시 추격하는 양상이 보이긴 했지만은, 사실 트럼프는 진작부터 굉장히 유리한 곳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얘기되는 거는 결국 이민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가 결국은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또 이 싱크탱크 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죠. 이번에 인사를 보더라도 싱크탱크 출신들이 발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정책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정책. 착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캐나다나 멕시코를 향한 관세 엄포보다도 그건 엄포성이 제가 보기엔 좀 심해요. 근데 요거는 엄포가 아니다. 이건 진짜로 모종의 진짜 액션을 요구하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100%가 될지 거기도 5%가 될지 모르겠지만 협상용 카드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이제 중국과의 통화전쟁, 이제 러시아까지 통화전쟁, 이제 사우디까지 개기고 있는 이 상황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 상황 정리에 나서겠다라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라는 게 전 세계의 기축통화죠.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지갑에 돈이 없으면 돈을 못 쓰잖아요. 달러를 갖고 있다는 건,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는 거는, 미국이 돈이 없어. 그러면 정급하면은 야, 돈 있어 그러면서 내가 찍어가지고 꺼내주면 되는 거지. 이게 기축통화의 힘이다. 근데 이게 기축통화로 굴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뭐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는 뭐냐면은 이제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 결제하겠다. 이거를 이제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몇 년도였더라? 일찌감치 그걸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달러하고 금 가치하고 딱 연동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건 감당이 안 되거든. 이거 놔버렸어. 근데 석유하고는 이게 딱 돼 있는 거예요. 딱 해놓으니까 이제 그 산유국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달러 베이스로 받으면 좋으니까 그러자 그러고 갔는데, 웬걸 미국이 지 살겠다고 어느 날부터 중동 석유가 아니라 셰일가스라는 걸 지들이 만들어내는, 이게 대체제가 생기니까 석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제 미국에 충실한 애완견 노릇을 하던 사우디가 이건 안 되겠는데 그러고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죠. 이제 달러만 믿고 있다가는 내가 당하겠다 싶으니까 이제 미국이랑 살살살살 친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는 직접 이제 그거를 사질 않기 때문에 실감을 못 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전쟁을 계속 벌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석유 수출이에요. 러시아의 가장 큰 캐시카우는 석유 수출이에요. 러시아가 공산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그냥 재벌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그 재벌 체제의 핵심은 석유 재벌이에요. 즉 국제 유가 수준이 러시아 경제를 돌리는 힘이에요. 달러 베이스를 갖고 있다. 달러 베이스로 유가가 형성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딱 구사를 한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는 강달러 베이스로 딱 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유가 수준이 낮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기름 팔아서 돈 버는 이제 러시아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이 달러 베이스에 굉장히 불만이 많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통상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달러 베이스에 문제가 많고, 사우디도 사우디대로. 그래서 얘들끼리 지금 얘기한 데가 다 요 집단인 거예요. 달러에 불만 많은 세력들. 근데 미국이, 야, 우리가 예전만 같진 않지만 아직 안 죽었어. 니네 잘난 척하는데, 니네 잘난 척하는 거 전부 다 우리한테 물건 팔아서 그거 갖고 돈 벌어서 잘난 척. 물건값 2배로 올려받고도 물건 팔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이 엄포를 놓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장기적 국면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후속타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단발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교한 프로그램을 짜놓고 트럼프가 이 전쟁을 시작하느냐가 이 전쟁의 성패가 될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중국은 이 싸움을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중국이 어떤 대응을 보이느냐.
그 다음에 중국이 혼자는 어차피 못한다. 이 브릭스라든가 중국의 우호적인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는가. 이게 이제 변수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관세 정쟁이 통화 전쟁으로 확장된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 요 집단인 거예요. 달러에 불만 많은 세력들. 근데 미국이 야 우리가 예전만 같진 않지만 아직 안 죽었어. 니네 잘난 척하는데 니네 잘난 척하는 거 전부 다 우리한테 물건 팔아서 그거 갖고 돈 벌어서 잘난 척. 물건값 2배로 올려받고도 물건 팔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이 엄포를 놓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장기적 국면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후속타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단발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교한 프로그램을 짜놓고 트럼프가 이 전쟁을 시작하느냐가 이 전쟁의 성패가 될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중국은 이 싸움을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중국이 어떤 대응을 보이느냐. 그 다음에 중국이 혼자는 어차피 못한다. 이 브릭스라든가 중국의 우호적인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는가. 이게 이제 변수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관세 정쟁이 통화 전쟁으로 확장된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